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6주차. 너무 빨라요, 시간이. 자, 지난주에 우리 공업 입지 이론까지 배웠죠. 우리 잠깐 학자별 이론 잠깐 머릿속에 암기 코드 한번 떠올리면 지대 이론에서 카차, 절마루, 위치 튀는, 소입, 아줌마, 경례, 에이그, 마찰 이렇게 해서 7명의 지대 이론 학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이렇게 3명이 있어서 10명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공업입지 이론에서 비버, 수레, 그래서 비용 이론, 최소 비용 이론은 베버, 최대 수요 이론 래쉬, 이렇게 비버가 끄는 수레 이렇게 외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입지 이론에서 5명의 학자가 있는데 매년 한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 10년간 한 문제씩 꼭 이상, 말 문제 하나, 계산 문제 2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으니까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자, 첫 번째 상업입지 이론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작년에 너무 쉽게 크리스탈러가 제시한 이론이 동심원 이론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히 틀렸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암기할 때 스타일 중심, 이렇게 스타일 중심. 근데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의 중요한 건 중심지라는 말을 썼다라고 해서 중심지 이론이 아니라, 학자들은 중심지라는 말을 계속 써왔어요. 그러니까 중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지에 뭐를 연구했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중심지의 형성 과정과 형성을 성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중심지의 형성과 중심지의 계층 구조, 이 계층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크리스탈러가 나와야 돼요. 중심지의 계층 나오면. 예를 들면 그 학자만 딱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농업입지이론 나오면 누구? 농업입지이론 나오면 튀넨이 딱 나와야 되고, 원료지수 개념을 도입했다라고 나오면 원료지수, 원료의 무거운 정도. 왜 이러실까? 베버가 나와야지. 베버. 원료 지향형 입지에서 원료가 제품보다 무겁다라면 원료 운반을 줄여야 되니까 공장이 원료 산지 가까이로 가야 되겠죠. 이때 원료의 무거운 정도를, 제품에 비해서 원료가 무겁다를 원료 지수라는 개념을 썼고,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가 제품보다 무겁다. 원료 지수 개념, 이게 36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원료 지수 나오면 베버. 자, 그 다음에 중심지의 계층 나오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그리고 이제 뒤에 하나 더 배울 건데, 시간거리와 그 다음에 마찰 비용이 아니라 마찰 계수를 도입한 게 누구냐 그러면 허프가 나와야 돼요. 마찰 비용 나오면 헤이그, 마찰 계수 나오면 허프. 이렇게 그 학자만 딱 얘기했던 거 나오면 핵심 키워드니까 그 학자의 이론이 딱 나와야 돼요. 자, 중심지 이론에서 용어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면, 자, 중심지는 상가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지라 그래요. 그러면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이 갖춰진 집중된 지역을 중심지. 자, 재화 서비스의 공급 기능이 집중되었다 그러면 상가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지라고 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이죠. 공급하는 지역을 얘기하고, 자, 배우지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권이라고 하고, 매출이 존재하는 권역을 배우지. 그러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는 지역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공급받는 지역, 소비자가 존재하는 지역을 배우지라고 얘기하고, 자, 재화 도달 범위는 재화를 빼고서 도달 범위라고도 하는데, 자, 물건이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의 끝 지점까지의 거리를 재화 도달 범위, 이 거리라는 말이 나올 때 재화 도달 범위, 범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거리라는 말이 나오면 범위라는 말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수 있고, 자, 어떤 기능에 대한 수요가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니까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 수요가 0이 될 때까지의 최대한의 거리를 재화 도달 거리, 재화 도달 범위라고 얘기한다. 자, 최소 요구 범위와 최소 요구치는 그 전에는 이제 구분하지 않았다가 33회에는 야, 이거 엄밀히 구분해야 돼 라고 해서 출제자가 출제를 했는데, 자, 여기는 범위라고 나왔고 여기는 치라고 나왔죠. 자, 최소 요구라는 말은 중심지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말을 다시 바꾸면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라는 말이고, 이걸 다시 해석하면 일한 대가는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해보면 유지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정상이윤을 얻기 위한이란 말과 똑같아요. 자, 그럼 보면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같은 말로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같은 말이에요. 이때 이제 거리라고 하면 범위,
규모라고 하면, 수요 규모라고 하면 최소 요구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거리가 나오면 범위라는 말을 쓰고, 규모, 수요 규모가 나오면 이건 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최소 요구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이제 중심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중심지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정상인을 얻기 위해서, 즉 중심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요자 수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럼 이 1000명을 뭐라고 할까요? 질문이에요. 1000명을 뭐라 그래? 망하지 않기 위해서 수요자 1000명이 필요하대. 1000명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아야 이 중심지가 망하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대요. 그럼 이 1000명을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치라고 하겠죠. 이 1000명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존재하는 영역을 보니까 여기서 사방으로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즉 요만큼 있으면 이 거리가 3km 범위에 있으면 1000명이 존재하고 있대. 그러면 이 3km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 범위. 최소 요구 범위. 수요자 수가 나오면 최소 요구치, 거리가 나오면 최소 요구 범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심지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km 영역에 있는 데까지 물건을 팔면 망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심지에서 여기까지 10km까지 물건을 팔면서 훨씬 더 많은, 즉 3만 명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팔고 있대요. 더 이상 물건이 팔리지 않을 때까지의 끝 지점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얘가 10km야. 그러면 사방으로 10km 이 범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뭐라고 한다? 재화 도달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심지가 망하지 않으려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팔면 망하지 않는데, 더 멀리까지, 더 넓은 영역까지 물건을 팔면서 10만 명의, 아니 3만 명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팔고 있어. 그럼 이 중심지는 이윤을 많이 남을 수 있겠죠. 그럼 중심지가 크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겠네.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재화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 중에 누가 더 커야 된다? 재화도달 범위가 더 크고 최소 요구 범위가 더 작아야 된다. 그럼 최소 요구치나 최소 요구 범위는 재화도달 범위 안쪽에, 내에 있어야 된다가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어 정리 한번 봤을 때 용어에서 중요한 건 거리가 나오면 범위라는 말을 쓰고, 자, 최소 요구라는 말은 중심지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의미니까 거리 나오면 범위, 규모 나오면 치 이렇게 나오고,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의 재화 도달 범위는 팔리지 않을 때까지니까 수요가 1이 되는 데까지 말도 안 되는 거고, 수요가 최대가 될 때까지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까지니까 0이 될 때까지의 거리라고 나와야 되고, 자, 이때 이제 결국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최소 요구 범위와 재화 도달 범위 중에 누가 더 작아야 된다? 최소 요구 범위가 작아야 된다. 우리가 뭔가 일이 벌어지려면 요구가 작아야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론에서 투자를 채택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야, 기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얼마 벌 거다고 예상되는 수익률. 내가 투자할 때 언제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은 뭐라고 한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죠. 요구 수익률. 자, 이때 누가 커야 투자를 한다? 기대가 크고 요구가 작아야 투자한다. 요구가 작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저당의 유동화가 있었어요. 저당의 유동화. 경제론에서, 즉 은행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한참 뒤에서야 받아. 그러니까 은행이 현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 빌려주고 받았던 저당 채권이 있어. 저당 채권, 이걸 모기지라 그랬어요. 주택저당 채권을 한 주금에 팔아. 그리고 한 주금은 다시 이걸 MBS로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팔아. 돈을 받아서 은행에 넘겨주고 돌아가는 걸 저당 유동화라고 그랬죠. 저당 유동화가 잘 돌아가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활성화 조건이 여기에 저당 수익률이 있었고, 그 다음에 MBS 수익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었어요. 그럼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가장 커야 되는 건 뭐? 저당 수익률, 대출 금리가 가장 커야 되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가장 작아야 유동화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요구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 학교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요구가 작아야 뭔가 일이 잘 벌어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보니까 자, 중심지의 최소 요구 범위가 재와 도달 범위 어디에 있어야 된다? 내에 있어야 된다. 밖에 있으면 안 된다. 내에 있어야 중심지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었고, 자, 중심지의 계층 중요하죠. 중심지의 계층. 자, 한번 보면 35 이렇게 나왔어요. 자, 크리스탈러는 힌트가 너무 많이 나왔어. 크리스탈러는 이라고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동심원 이론을 설명하였다. 전혀 말이 안 되죠. 동심원 이론 누구? 버제스. 도시공간구조 이론에서 제동이가라고 할 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틀렸어요. 근데 이제 힌트가 출제자가 다음에는 이거 낼 거야 라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 보면 자, 중심성의 크기를 기초로 해서 중심지에 얘가 규모가 또는 얘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성질이 다름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분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고차, 저차 구분한 건 이건 중심지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하지? 계층을 얘기하는 거, 계층. 그러니까 이 말은 중심지의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크리스탈러가 중심지의 계층을 연구했는데 이 중심지의 계층을 연구한 이론이 뭐냐 그러면 중심지 이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들 힘든가 봐. 어제 특강을 너무 많이 들었나 봐요. 어찌됐거나. 네. 자, 보죠. 중심지 계층. 이 중심지 계층은 중심지라고 다 똑같은 중심지가 아니라 규모가 큰 중심지, 작은 중심지 이렇게 하면서 얘들이 성격이 다 다르다를 얘기한 거예요. 물론 고차, 중차도 있어요.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이렇게 구분했는데 중차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 자,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이렇게 구분한 건 중심지에 뭘 얘기한 거다? 계층을 얘기한 거다. 크리스탈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얘를 설명할 때 야, 이 정도로 생각하면 다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걸로 생각해서 우리가 중심지 계층을 이해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고차는 규모가 큰 중심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백화점쯤 해당되는 거고, 저차는 규모가 작은 거니까 편의점쯤 생각하는 거예요. 동네 슈퍼마켓 정도로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 상권은 누가 커요? 백화점이 커, 편의점이 커? 백화점이 크겠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수요자의 규모는 백화점이 커요, 편의점이 커요? 백화점이 크겠지. 자, 재화가 어디까 누가 더 멀리까지 팔겠냐라고 하면 백화점과 편의점 중에 누구? 백화점이 크겠지 라고. 자, 중요한 건 빈도, 이용 빈도. 누가 자주 이용하겠냐? 어디를 먼저 자주 이용하겠냐라고 할 때 동네 슈퍼마켓, 우리 일상용품을 많이 파는 데를 자주 가겠지. 백화점은 가끔 크고 비싼 걸 사러 가겠죠. 그래서 자, 이용 빈도는 얘가 더 많다. 얘 하나 기억해놔야죠. 자, 저차 중심지가 이용 빈도가 많은 거예요. 개수는 누가 많아요? 편의점이 많겠고, 그러면 개수가 적으면 간격이 어떻다? 멀겠지. 개수가 많으면 간격이 좁겠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차는 백화점쯤, 저차는 편의점쯤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되고, 이 지문이 제법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22회 때 나왔던 거 보면, 자,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이라고 나왔어요. 빈도가 낮대. 이건 중심지의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빈도가 낮으니까 가끔 가는 거죠. 그러면 고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고차 중심지일수록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는 어떻다? 크다. 상권의 규모는 크다. 최소 요구 범위는 뭐하다? 넓다. 중심지의 개수는 적다. 중심지의 간격은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런 지문이 중심지의 계층 구조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나오면 중심지의 형성이나 성립 조건, 최소 요구 범위가 더 작아야 된다. 중심지의 계층, 고차와 저차를 구분해서 여러 가지 중심지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했던 것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스타일 중심. 기본적인 암기만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자가 3명이 딱 연결되는데 이건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첫 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소매 인력. 인력은 잡아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죠. 잡아당겨서 물건들이 떨어지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중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뉴턴이 물리 법칙을 만들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딱 제시했을 때 학자들이 이런 게 있었어? 대단한데? 내가 이론 연구했던 걸 그럼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다시 해볼까? 라고 하면서 다른 이론들이 막 만들어졌어요. 이때 이제 레일리가 소매 인력을 중력이라고 하니까 이걸 중력, 모형 중력 법칙이라고도 해요. 자,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A 도시와 B 도시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소비자를 누가 더 잘 잡아당기겠냐를 연구했던 것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그럼 소매인력 법칙에서 자, 두 개의 도시죠. 두 개의 도시, 두 개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잘 잡아당기니까 중심지가 두 개의 중심지에서 누가 더 잘 잡아당기냐를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잡아당기겠냐, 상호작용을 연구했던 이론이 뭐냐 그러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자, 두 개의 도시 사이에서 이걸 두 개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상호작용으로 누가 더 잘 잡아당기냐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때 이제 기억할 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두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다. 두 개의 도시. 이때 잡아당기는 힘,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예요.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자, 그러면 거리의 제곱과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아래는 반비례. 도시의 크기와 유인력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자, 이걸 해석하면 도시가 크면 클수록 잘 잡아당긴다는 얘기죠. 얘가 클수록 얘가 큰다는 얘기니까 도시가 크면 클수록 중심지의 기능이 다양하게 존재할수록 잘 잡아당기고 거리와 반비례해요. 거리의 제곱과. 그럼 거리가 멀면 잘 잡아당기지 못한다. 얘가 크면 잘 잡아당기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거리가 멀면 잘 못 잡아당기고 가까우면 잘 잡아당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 가까우면 잘 잡아당기고 크면 잘 잡아당기겠지 라는 얘기였고, 자, 계산 문제는 이따가 볼 거고,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약간 수정했어요. 그대로 레일리가 썼던 유인력,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를 써가지고 잡아당기는 힘이, 이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을 알아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던 것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에요. 그래서 암기할 때 버스 분기점, 이렇게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버스 분기점, 얘를 다른 말로 수정 소매인력 법칙이라 그래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하였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유인력을 갖다 쓰고 이 공식을 약간 변형만 시켜가지고 유인력이 똑같은 경계도 알아낼 수 있었어 라고 했던 것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자, 경계는 뭐냐? 분기점 경계는 유인력이 같은 지점이고, 자, 이때 기억해야 될 거, A와 B가 있을 때 A가 B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경계는 어느 쪽에 있다? 작은 도시 쪽에 있다. 경작 암기 코드가, 그래서 작은 도시와 가까운 곳에 분기점이 형성된다. 암기할 때 경작이라고 외웠어요. 경작.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했다. 그러니까 수정 소매인력 법칙이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경계는 어느 쪽에 있냐라고 할 때 작은 도시 가까운 쪽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뭐 간단한 얘기인데 한번 보죠.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자, 여기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거리가 이렇게 똑같은 곳이라고 해보죠. 정가운데. 자, 그러면 레일리가 얘기했던 유인력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와 얘가 거리가 똑같아. 그러면 얘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뭐에 결정되는 거야? 크기죠. 자, 크기가 누가 커? A가 커요. 그럼 이 정가운데에서는 A가 잡아당기는 힘은 크고 B가 잡아당기는 힘은 작을 거예요. 그럼 얘는 경계다, 경계가 아니다? 경계가 아니겠네. 유인력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유인력이 이제 같아지려면 A가 잡아당기는 힘은 작아져야 되고 B가 잡아당기는 힘은 커져야 되겠죠. 그럼 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 B 쪽으로 이동해서 A는 좀 작아지고 B는 좀 커져야 얘와 얘가 똑같아지겠네. 그래서 경계는 항상 어느 쪽에 있다? 작은 도시 쪽에 있더라. 경작, 이렇게 외웠어요. 경작. 자, 경계가 작은 도시 쪽에 있다라는 건 누가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걸 알아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죠. 근데 지문에서 또 하나 나올 수가 있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해서도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도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약간 수정해서 했으니까. 그래서 경계가 작은 도시 가까운 쪽에 있다라는 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 의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에서도 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루트가 쓰여져 가지고 뭔가 복잡한 식이 있는데, 이런 거 하지 않고 제가 쉽게 푸는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이따 계산 문제 풀 때 볼 거고, 바로 넘겨서 계산 문제 풀기 전에, 자, 가로 4번 보죠. 허프의 확률 모형. 자,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레일리가 두 개의 도시에서 누가 잘 잡아당기냐, 소멸력 법칙. 이걸 약간 수정해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경계도 알아냈어. 이걸 좀 더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점포가 잡아당긴 힘으로 바꿔서 연구한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허프의 확률 모형. 자, 허프의 확률 모형.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레일리부터 시작한 거예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을 뭐 했다? 발전시킨 거예요. 이걸 약간 수정해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 나온 거고, 이걸 발전시켜서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온 거예요. 자, 이때 레일리와 허프의 이론의 차이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레일리는 두 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누가 잘 잡아당기냐라고 봤지만, 허프는 여러 개의 점포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점포. 여러 개면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이죠. 그럼 세 개도 나올 수 있고 네 개도 나올 수 있겠네. 얘는 두 개고 얘는 두 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얘는 도시를 봤으니까 넓게 본 거고, 얘는 점포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자세히 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미시적 이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어디로 갈 거냐,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를 결정했던 이론이라면 얘는 몇 퍼센트로 갈 거냐라고 퍼센트 확률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확률로 얘기했다. 확률론적. 이때 얘는 단순히 떨어진 거리가, 직선거리가 얼마냐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를 썼지만, 얘는 단순한 직선거리지만 얘는 야, 거리가 똑같아도 교통환경이나 교통수단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잖아. 얼마나 많이 걸리냐를 얘기했던 시간거리를 도입했다. 별표죠. 별표. 시간거리 도입한 게 누구냐 그러면 허프 딱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단순히 제곱이 아니라 뭘 썼다? 마찰계수를 썼어요. 마찰계수. 즉 점포의 특징이나 물건에 따라서 또는 교통 환경에 따라서 마찰계수를 다르게 집어넣어야 돼 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 허프의 유인력은, 허프가 얘기했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뭐다? 마찰계수 승분의, 여기에 크기죠. 이때 크기는 도시가 아니라 뭐다? 점포, 매장의 크기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발전시킨 것이 허프의 확률 모형이다 라고 두 개 차이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와 다르게 이렇게 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허프의 확률 이론에 별표를 쳐놓고 여러 개의 점포를 자세히 본 거니까 미시적 확률로 얘기했고, 시간거리 도입했고, 제곱이 아니라 마찰계수이다. 자, 그러면 허프가 얘기했을 때 유인력은 뭐와 반비례고 뭐와 비례냐라고 했을 때 거리의 뭐와 마찰계수 승과, 이것 빼면 틀린 거예요. 거리와 반비례라고 할 수가 없어. 거리의 마찰계수 승과 반비례, 크기와 비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허프는 다수의 점포를 대상으로 했다. 다수의 점포를 대상으로. 점유 유율이니까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로 얘기했고, 자, 점포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미시적으로 분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레일리의 이론의 중력에 근거한 결정론이라면 허프는 확률로 보았다. 확률 모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매장을 선택하는 여부는 점포가 몇 개가 있냐, 점포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라고 했을 때 이 거리는 물론 직선거리를 쓸 경우는 직선거리를 썼지만 시간거리를 따졌고, 점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거죠. 즉 거리의 마찰계수 승분의 크기고, 얘와 얘는 당연히 관련돼야 되고, 이 점포가 몇 개냐에 따라서 얼마나 잘 잡아당기는지가 달라지겠죠. 점포의 개수, 거리, 면적에 달라지고. 자, 그럼 봅시다. 마찰계수는, 자, 허프의 확률 모형을 보면 이렇게 쓰는데, 자, 이걸로 보죠. 자, 거리의 마찰계수 승분의 크기예요. 그럼 얘하고는 비례 관계고 얘하고는 반비례 관계인데, 이 마찰계수가 커지면 이 분모값이 커지게 되니까
얘 유인력은 뭐한다? 작아지게 되겠죠. 이런 관계고 식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어로 해석한다면 마찰은 운동을 방해하는 정도를 마찰이라 그래요. 그럼 마찰이 크다라는 건 잡아당기기가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못 잡아당기게 방해할수록 마찰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교통이 나쁘면 잘 잡아당겨, 잘 못 잡아당겨. 잘 못 잡아당기니까 마찰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일상용품점과 전문품점을 비교해야 되는데 얘를 이해해야 돼요. 전문품점 명품점이에요. 명품점. 명품점은 잘 잡아당겨요, 잘 못 잡아당겨요. 샤넬백 파는 명품점이 있으면 아마 부산까지 가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갈 거예요. 명품점은 소비자를 잘 잡아당기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잘 잡아당기기가 마찰이 어떻다? 작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품점, 명품점은 일상용품점보다 마찰 개수가 뭐하다? 작다. 얘가 크고 얘가 작다. 전문품점이 작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명품점은 아주 잘 잡아당기니까 마찰 개수가 작다. 마찰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지문도 나왔어요. 이런 지문도 나왔는데 자, 이때는 문제가 어렵게 내려다가 뭔가 이의가 제기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됐어요. 이때 이의 제기를 밝힌 사람은 앞에 있는 저였다라는 거. 네. 어찌됐거나 자, 가장 가까우면 잘 가겠지. 가까우면 당연히 잘 가겠죠. 효용이 크면 잘 갈까요? 그 점포에? 만족을 주는 정도가 크면 잘 가겠지. 당연히. 여기 히읗, 허프는 히읗, 확률도 히읗, 효용도 히읗. 히읗 나오면 허프를 생각해야 돼요. 가까우면 잘 갈 거고 만족을 주면 만족을 주는 정도가 크면 잘 가겠지.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한계가 이런 게 나왔어요.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한계가 있더라. 근데 우리 이론을 배우면서 비판을 하거나 한계가 있다는 건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때 질문 한번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제로섬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였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여기 이제 배우지가 있어. 소비자가 있는 배우지가 있는데 A 점포가 있고 여기에 B 점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배우지에 있는 소비자를 얘들이 잘 점포가 끌어당겨서 돈을 벌겠지. 얼마나 많이 데려왔냐? 여기 소비자가 100명이 있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간단히. 그럼 100명을 나눠서 이렇게 데려가면서 돈을 벌 거예요. 얼마나 잘 데려왔냐에 따라서. 그럼 만약에 C 점포가 추가되면 얘도 데려오겠죠. 그러면 총 매출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총 매출은. 이 이론으로 본다라면 100명이 만약에 한 달에 얼마씩 쓴다라고 나온다면 100명이 총 써가지고 만약에 100만 원을 쓴다고 해보죠. 그럼 둘이 있을 때 얘가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얘가 하나 들어왔대. 그러면 얘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경쟁을 하면서 그럼 얘가 30만 원, 뭐 40만 원, 얘가 30만 원 이렇게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럼 총 매출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총 매출이 변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제로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 매출이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점포가 많아졌어요. 그럼 주변에 중심지가 점포가 많아졌으면 여기에 배우지의 인구가 고정될까요? 더 많아질까요? 많아지겠지. 다양한 점포들이 늘었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100명이 고정이 아니라 얘가 150명 될 수도 있고 200명 될 수도 있으면서 상권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고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소비자를 바탕으로 서로 점포가 추가되면서 경쟁하면서 총 매출이 변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했던 것이 한계다 라는 게 나왔는데 잘못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 학자별 이론에서는 논문을 자세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개론이다 보니까 개론은 얇게 공부하는 거예요. 깊게까지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비판거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좀 오버해서 어렵게 내려다 보니까 이런 지문도 나왔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고정된 상권 100명이 딱 고정돼 있어서 추가되면서 총 매출이 일정한 걸 제로섬이라고 한다. 이것만 딱 알면 돼. 왜 비판거리가 됐냐? 이런 건 사실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제로섬이 뭐냐? 총 매출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제로섬 옆에다가 총 매출이 일정하다라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포가 많아져도 전체 매출은 일정하지가 않을 텐데 전체 매출을 일정하게 잡고 이론을 펼쳤다는 게 뭔가 비판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정말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진짜 학개론을 80점 맞아야 돼. 민법을 너무 못해. 민법은 나는 꽈랑만 면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 합격만 무조건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게 이거 있는 거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도를 놓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허프까지 왔고, 자, 그럼 이제 계산 문제를 볼 건데, 계산 문제 보기 전에, 자, 마지막에 이제 상호 입지론에서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 있어요. 자, 넬름 거리는 소입 이렇게 배웠어요. 넬름 거리는 소입. 넬슨의 소매 입지론. 자, 소매점은 뭐냐면 점포 얘기하는 거예요. 점포.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파는 데를 점포, 상점, 소매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 소매점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디에 입지해야 되냐? 어떤 곳에 입지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래서 소매, 점포를 소매점이라고 하니까 소매, 입지론, 넬름, 소입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나는 80점 맞을 거야. 어렵게 나와도 나는 맞출 거야 라고 한다면 8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넬슨의 소매 입지론에서 8가지 좋은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은 것들이 그냥 느낌상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찍으면 되는데, 자, 이 2개는 좀 기억해낼 필요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최대 이윤을, 돈을 많이 벌려면 보완 상품은 옆에 있는 게 좋아요?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옆에 있는 게 좋지. 치약 파는 점포가 있을 때 옆에 칫솔 파는 점포가 있으면 치약 사갈 때 칫솔도 사갈 거니까, 샤프 팔 때 샤프심도 사갈 거니까, 그래서 보완 상품은 양립하는 게 좋겠다. 자, 그다음에 경쟁은, 경합은 경쟁이죠. 많아야 돈을 많이 벌어, 적어야 돈을 많이 벌어. 독점해야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경쟁 많이 하면 다 나눠 가질 거 아니야. 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니까 좋은 시장이 되는 조건을 얘기한 게 아니야. 돈을 많이 벌려면 이라고 했으니까 경쟁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 경쟁이 적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이 2개를 기억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상업 입지론에 5명 나온 거예요. 자, 스타일, 중심,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중심지에 뭘 연구했다? 중심지의 형성과 계층을 연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더 잘 잡아당기냐를 연구를 시작했던 것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2개의 도시에서 누가 잘 잡아당기냐, 이걸 약간 수정해서 잡아당긴 힘이 똑같은 경계도 알아낼 수 있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이때 경계는 어느 쪽? 작은 도시 쪽. 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좀 더 확장 발전시켜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만든 이론이 점포를 대상으로 자세히 연구했던 것이 허프의 확률 모형. 이렇게 해서 4명이 쭉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 자, 점포가 돈 많이 벌려면 어디에 입지해야 되냐를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넬름 소입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이렇게 5명, 총 17명의 학자가 있었어요. 자, 17명 말고도 2명을 더 외워야 되는 게 있었는데 하나 나왔어. 작년에 토지 단일세가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 토지세 빼고 나머지 다 없애도 괜찮아. 그럼 정부 재정 모두 충당할 수 있어. 얘가 헨리 조지였죠. 얘는 이제 작년에 단답형으로 나왔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역지구제로 이렇게 규제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될 수도 있어 라고 부의 외부 효과를 시장을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 코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날드 코즈. 로날드 코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17명 학자가 아니고 다시 한 명이 출제가 낸다라고 한다면, 헨리 조지 나왔으니까 이제 로날드 코즈 기억해놔야 돼요. 나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청 중요했었어요. 시험 문제 맨날 나왔는데, 현재 그 로날드 코즈에 대한 그 환경의 지상권을 부여해가지고 부의 외부가를 제거하자 막자라는 내용이 지금도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거래하자라고 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요즘 환경 문제가 이게 온실효과가 거짓이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어.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자, 부의 외부가를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날드 코즈. 이렇게 해서 총 19명을 기억해놔야 돼요. 19명. 헨리 조지는 이제 나왔으니까. 자, 그럼 계산 문제 한번 보죠. 계산 문제.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죠. 자, 기출문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과 분기점 모형을 봤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려면,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의 유인력을 구해야 된다.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다라는 거였어요. 각 유인력을 구한다.
두 번째, 누가 잘 데려오겠냐, 얼마를 데려오겠냐라고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유인력의 비율을 알아야 돼요. 유인력의 비율. 자, 이 두 개 떠올리면 돼요. 이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데려오는 소비자 수, 데려오는 유입수, 유입 인구수를 계산할 수 있더라. 유입 인구수 계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100명이 있어. 100명이 있는데 얘가 40%로 데려온대요. 몇 명 데려오는 거야? 몇 명? 40명이죠? 어떻게 계산했어? 100명 곱하기 40%예요? 0.4야. 0.4지. 여기에 퍼센트 명이 아니라 몇 명으로 끝나야 되니까 비율을 곱할 건데 퍼센트가 없는 비율 0.4를 곱하면 되겠죠? 100명 곱하기 0.4 하면 40명 데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비율을 알아내야 돼. 비율을. 그래서 비율을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다 소비자 수 곱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율을 알려면 이때 얘가 A라면 A 유인력의 비율은 이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보죠. 대부 비율 나오면 대부에게 어디 가야 돼요? 위에. 이제 진짜 지겹다, 지겨워. 대부에 이때 투자할 때 빌린 돈이죠. 그럼 전체 투자액이 뭐야? 총 투자액이죠. 전체 분의 특정 값을 쓸 때 대부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A 유인력의 비율을 했어요. 자, 그러면 A 유인력은 어디 가야 돼? 위에. 그럼 아래는 전체 유인력분의 A 유인력 쓰면 되겠죠? 그럼 각각 유인력을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각각 유인력을 구하고 두 번째,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서 소비자 수를 곱하면 데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할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흐름만 알면 이 문제는 보너스예요. 나올 가능성이 높아, 올해 계산 문제로. 자, 계산 문제가 난이도 중쯤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난이도 중. 근데 이 정도가 중이면 사실 연습하면 이거 뭐 1분 안 돼서 무조건 풀어내요. 봅시다. 자, A, B 사이에 C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 C에 있는 사람이 A로 몇 명 가겠냐, B로 몇 명 가겠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A도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A, B 사이에 C가 있더라. 여기 C에 있는 것이 A로 몇 명 가냐, B로 몇 명 가냐 이거 계산하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A가 이렇게 40만, B가 10만, C의 인구수는 5만 명 이렇게 있더라. 거리가 10, 얘가 5 이렇게 됐어요. 실제 거리나 실제 크기를 얘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실제 크기가 몇 제곱미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즉 사람이 많으면 면적도 넓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 크기를 사람 수로 대변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얘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 얘는 얘에 비해서 얼마나 작냐 이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약분할 수 있어요? 얘가 40만 명이고 10만 명인데 몇 배 크다는 얘기야? 4배 크다는 얘기예요. 약분하는 게 편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크기는 얘가 4라고 한다면 얘는 1이라고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거리도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가 실제 거리가 아니라 얘는 얘에 비해서 얼마나 가깝냐 멀리냐 이 상대적인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을 네가 많이 데려오냐 내가 많이 데려오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누가 더 가깝게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에 비해서 몇 배 멀리 떨어져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거리도 약분할 수가 있겠네. 몇 배? 얘가 1이라면 얘는 얼마?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약분해서 쓰는 거예요. 약분한 게 무조건 빨라요. 무조건 편하고 쉽고 약분해요. 자, 그럼 봅시다. 각각 유인력. 자, A 유인력 보죠. A 유인력.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죠. 거리가 얼마? 자, C에서 A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A 거 2니까 2의 제곱분의 크기가 얼마? 4 하면 얼마? 1 이렇게 나오겠네. 2의 제곱은 4니까. 그러면 B의 유인력을 본다라면 거리 얼마? 1 1의 제곱분의 1 얼마? 1 얘도 1이고 얘도 1이네요. 자, 그러면 A 유인력에 A로 내가 얼마를 데려오겠냐라고 한다라면 A 유인력의 비율이니까 얘는 전체분의 A 유인력 이렇게 쓰겠죠. 전체분의 A 유인력. 전체는 얼마? 2죠. 1, 1이니까 2. A 건 얼마? 1. 그럼 얼마? 0.5. 2분의 1. 자, 소비자 수가 몇 명? C에 있는 소비자가 몇 명? 5만 명. 여기에 5만 명 중에 0.5니까 50% 데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몇 명? 2만 5천 명. 2.5만 명, 2만 5천 명 데려오겠다. 그럼 나머지 2만 5천 명 어디로 간다? B로 가겠지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A 유인력의 비율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체 유인력 분의 누구 유인력? A 유인력. 이 정도로 계산 문제를 해석해 줬으면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나오면 무조건 내가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해야 될 거 첫 번째 머릿속에 떠올려야지.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나 허프 확률 모역 계산할 때는 첫 번째 뭘 구해? 각각의 유인력. 두 번째 뭘 구해? 유인력의 비율. 이 비율에다가 뭘 곱해? 소비자 수 곱하면 데려온 사람 수 계산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에서 자, 경계는 A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라고 했을 때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보죠. A가 64만 명, A가 64만, B가 16만 이렇게 있대요. 16만. 자, 그리고 거리가 전체 30km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유인력이 똑같은 점을 경계라 그래요.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A 쪽에 있어요? B 쪽에 있어요? 경계는? B 쪽에 있지. 작은 도시 쪽에 있죠. 경작이니까. 자, 근데 몇 킬로미터에 있겠냐라고 했을 때 아주 간단히 푼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는 건 약분. 약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크기는 몇 배 큰 거예요? 4배. 자, 약분을 한 다음에 뭔가를 제곱해서 이 크기가 되는 값을 찾아요. 이게 뭐냐면 거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비. 뭔가를 제곱할 때 4가 되고 뭘 제곱할 때 1이 되냐? 이 값 찾는 거예요. 얼마? 2. 얘는 2고 얘는 얼마? 1. 이 값이 뭘 의미한다? 거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와 여기에 경계까지의 거리가 2대 1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끝난 거야 이제. 2대 1 떨어져 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낼 건 뭐냐면 야, 이 지점이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야? 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은 뭐냐면 전체가 얼마일 때? 3일 때 2에 해당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3분의 2 지점을 찾는 거야. 3분의 2 지점. 그러면 3분의 2 지점. 얼마의 전체가? 30km일 때 3분의 2 지점이 얼마냐? 그러면 얼마? 20km 이렇게 나오겠네요. 간단하게. 이거 연습하면 10초 걸려. 10초.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여기에 18만, 여기에 2만 이렇게 있대요. 이 전체 거리가 16km래.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경계가 어느 쪽에 있냐라고 한다면 작은 도시 쪽에 있겠지.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약분. 얘는 얼마? 9,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제곱해서 9 되는 값과 제곱해서 1 되는 값 찾아야겠죠. 얼마? 3, 1. 그럼 거리비가 몇 대 몇이다? 3, 1.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전체가 4일 때 4분의 3 지점을 찾는 거네. 그러면 4분의 3 지점이 얼마냐? 전체 얼마 중에 16km 중에 얼마? 12km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지. 뭐 루트 씌워가지고 뭘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어요. 크기 약분 제곱해서 그 값 되는 거 거리비다. 이 거리비만 나오면 기본적으로 산식으로 몇 분의 몇 지점 찾는 거냐 이거 해석하는 거니까 전체 거리에다가 4분의 3 지점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었고 이거 틀리면 또 절대 안 돼요. 보너스로 심심할 때마다 출제자가 한 번씩 이렇게 던지는 문제니까. 자, 허프 문제로 넘어가죠. 자, 넘겨서 페이지 135페이지에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허프는 도시가 아니라 점포였어요. 다수니까 2개 이상이야. 여러 개니까 3개가 나올 수도 있겠네. 3개가. 자, 그럼 똑같아 원리는. 자, 첫 번째 뭘 구해야 돼요? 각각의 유인력, 각 유인력을 구하고 두 번째 뭘 구해요?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지.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 소비자 수, 전체 소비자 수를 곱하면 그 중에서 데려오는 사람 수를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면적 이렇게 나왔어. 약분해도 괜찮을까요? 약분해도 괜찮아. 이렇게도 나왔어. 약분해도 괜찮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느낌이 자, 허프는 마찰 계수를 줘야 되겠죠? 2라고 줬어. 여기 별표 체크하고 보니까 5의 제곱은 얼마? 25. 그럼 잘 떨어지잖아요. 10의 제곱은 얼마? 100. 떨어져. 15의 제곱은 얼마? 225. 그렇대. 225. 그럼 얘도 2배야. 딱 2배. 직접 계산은 되지만 잘 떨어지게끔 출제자가 문제를 냈어. 약분해도 되고 약분 안 해도 돼요. 물론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약분해요. 자, 공 하나씩만 떨어뜨려 봅시다. 공 하나 떨어뜨려 주고
얘 약분하면 1, 얘는 2, 얘는 3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럼 이제 계산기 눌러가지고 할 건데, 자, A의 유인력은 거리의 마찰계수 얼마? 2라고 썼으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죠. 거리의 1의 제곱분의 50 하면 얘가 50 나올 거고, 자, B의 유인력을 본다면 거리 얼마? 2의 제곱분의 30. 2의 제곱은 4죠. 그럼 30 나누기 4 하면 눌러줘, 얼른. 7.5? 7.5. 7.5. 자, C는 3의 제곱분의 45죠. 3의 제곱은 9니까 5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각각 유인력을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A를 방문할 확률과 A에 데려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에 A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 되니까 전체분의 A 거 써야 되겠지. 자, 전체는 얼마냐면 62.5분의 A가 얼마? 50 이렇게 되겠네. 이걸로 계산 그대로 해도 돼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8 이렇게 나올 거야. 0.8 나오죠. 근데 그건 나중에도 괜찮고 소비자 수를 여기다 곱하면 돼. 자, 소비자 수가 얼마냐면 4,000명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여기에 지금 문제는 응용 문제가 아니니까 기본 문제인데, 모두 구매자, 여기에 별표, 모두 구매자다. 그러니까 4,000명이 모두 구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수는 4,000명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모두 구매자가 아니라 여기에 뭐 50%만 구매자다라고 이렇게 조건이 나온다라면 전체 소비자 수는 4,000명이 아니라 얼마를 써야 된다? 2,000명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조건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는 모두 구매자니까 4,000명 전부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4,000명 이렇게 곱하면 계산기에다가 50 곱하기 4,000 나누기 62.5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3,200명 이렇게 나올 거예요. 3,200명. 자, 그리고 얘가 0.8이니까 몇 퍼센트? 80%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죠. 잡아당긴 힘은 얼마? 80%라고, 80%야? 82%야. 80% 맞아요?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여기서 몇 명이냐가 아니라 돈을 얼마 벌 거냐라고 얘기했어요. 허프는, 즉, 매출액도 계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연구에서 매출액, 점포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겠냐, 매출액을. 근데 보니까 1인당 35만 원씩 쓴대요. 3,200명이니까 1인당 35만 원이니까 여기에 35만을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값을 계산하면 112 이렇게 나올 거예요. 112. 그래서 11억 2천만 원 이렇게 계산. 이건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3,200명 데려온다를 물어본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기 한번 곱하기 한 번 더 해봐라 라고 했던 거예요. 이건 응용 문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기까지가 최대 응용 문제고, 좀 요즘 나왔던 건 이제 마찰 계수가 2가 아니라, 야, 1일 수도 있잖아. 1일 때 계산해봐. 이거 한 번씩 새로 나왔어요. 1일 수도 있더라, 마찰 계수가. 먼 옛날에는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라고 냈는데 문제를 잘못 냈어. 그래서 이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됐으니까 0일 때는 나오지 않은 걸로 보고, 이제 1일 때도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된다. 1이면 제곱 안 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 제곱 대신에 1승 해주면 되는 거고. 자, 머릿속에 그러면 계산할 때 첫 번째 각각의 유인력 구한다. 두 번째 유인력의 비율 구한다. 유인력의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 곱한다. 이때 소비자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고, 데려온 사람 수 계산하는 거죠. 이 머릿속에 두고서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눈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계산기 팍팍 눌러도 다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 꾸준히 하셔가지고 나오면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넘어가서 자, 문제 한번 보죠. 136페이지에 2번 문제. 자, 상권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거라고 나왔는데, 자, 상권은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서 서비스 종류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 당연히. 자,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 의하면 X도시가 Y도시보다 크다 하면, 자, 경계는 어느 쪽에 있다? Y도시가 가깝 쪽에 있겠죠. X가 아니라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형성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경계가 작은 도시 쪽에 있다는 건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 있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번이 틀렸고 작은 도시니까.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스타일 중심에서 자,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가 누가 더 작아야 된다? 요구가 작아야죠. 요구가 작아야. 얘가 얘보다 커야만 유지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맞고. 자,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해 있는 소매시설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소매인력 모형을 중력 모형을 뭐 했다? 수정했다. 인력을 중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허프의 상권에서는 허프는 확률 모형이죠. 결정론적 접근보다 확률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맞는 얘기죠. 허프의 확률 모형. 자, 점포 입지와 점포의 종류 보죠. 자, 물건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점포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보너스예요.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고. 자, 보죠. 입지에 따라서 심자 이렇게 동그라미. 심은 중심 도심이죠. 중심 도심에 입지할수록 유리한 점포를 얘기해요. 규모가 큰 거 이런 것들은 다 중심에 있을수록 유리한 거죠. 대표적으로 백화점쯤이 그러겠지 라고 해석하면 되고. 자, 집재는 집자가 모일집자예요. 모일집. 그럼 모여 있을수록 유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점포. 그러면 모여 있을 때는 비슷한 것끼리 모여 있는 게 좋아요? 다른 게 모여 있는 게 좋아? 비슷한 것끼리. 그래서 동종업종끼리 모여 있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때 이익을 뭐라고 하냐면 모여 있으면서 얻는 이익을 직접 이익이라 그래요. 그럼 정보를 교류하고 그다음에 공용시설을 같이 이용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익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모일 수 있다. 특히 가구점 모여 있어요. 가구점 모여 있죠. 은행도 모여져 있어요. 산재는 산자가 흩어질 산이에요. 그럼 분산, 분산 입지야 흩어져 있어 유리한 점포. 자, 여기서 하나를 딱 외워야 된다 그러면 얘 별표, 얘 외워놔야 돼요. 자파점. 자파점은 위치에 따라서 무슨 점포가 유리하냐라고 할 때 다이소 얘기하는 거죠. 다이소는 붙어 있는 게 좋아, 떨어져 있는 게 좋아?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다 파는데 이게 붙어져 있다고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파점 나오면 산재성 점포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산재 자파점. 자, 국부적은 사실 요즘은 등장하지 않는데 자, 국부적 나오면 국부적이란 말이 나와야만 설명할 수 있어요. 국부적 집중성을 얘기할 때 국부적이란 말을 뺄 수가 없어. 전체 부분마다 모여 있는 걸 국부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국부 나오면 국부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물건에 따라서 파는 물건, 일상용품을 편의품이라 그래요. 일상용품,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걸 편의품점. 자, 이 다음에 이제 하나, 선매품점 하나 기억해놔야죠. 선매. 선택하여 구매하는 물건이에요. 선택하여 구매한다. 그럼 선택하여 구매하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돼? 선택하기 전에 비교해야 돼요. 여러 개를 비교한 다음에 선택하는 물건을 파는 점포를 선매품점. 비교 후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선매품점. 전문품점은 명품점 얘기하는 거예요. 명품점. 샤넬백 3천만 원이래요. 굳이 빼가는데 3천만 원 쓸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사고 싶으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매 노력에 구애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비싸도 나는 사겠다. 즉 취미 등에 따라서 구매하는데 구애받지 않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명품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품점.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 그거 사고 싶어 라는 마음에 즉 취미나 구매 욕구에 따라서 구매를 하겠다 기꺼이 이런 걸 명품 이런 것들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자, 전문품점은 명품점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죠. 거래 빈도가 높아 낮아? 맨날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화장지는 거의 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명품을 맨날 사진 않을 거니까 구매 빈도가 낮을 거예요. 이제 이 연관이 어디로 들어가면 여기서 기억할 건 자파점 나오면 산재성이라고 하나 기억해놔야 되고 선매품점은 선택하여 구매하니까 비교한 다음에 물건을 구매하는 점포를 파는 점포를 선매품점이라고 하고 자, 이거 한번 보죠. 24회 먼 옛날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한번 나왔다가 사라진 문제인데 상권을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권을 정할 때 상권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세 가지가 있어. 이것도 역시 나는 80점 맞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만 외우면 돼요. 자, 독점법이 있는데 독점법, 침투법,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이 있대요. 시험에 나왔던 건 얘였어요. 답으로 분산시장 접근법. 자, 독점법은 독점할 때 독점법을 써서 상권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물건을 팔 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에요. 지역 독점력이 강하고 거리 제한을 두는 업종. 우리 여기 지역에서 딱 이것만 딱 할 수 있게 정해져 있는 독점화되어 있는 거, 주류 판매점 같은 거, 우체국 같은 거, 프랜차이즈, 거리 제한 두고서 이게 만들어지잖아.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면 독점 나오면 독점하면 되는 거야.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자, 침투법과 이제 분산시장 접근법만 이해하면 되겠네. 독점 나오면 독점법이니까. 자, 침투법은 우리가 침투한다는 말은 비어있는 곳에 들어가는 걸 침투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있는데, 우리가 침략전쟁 그런 말 쓰잖아요. 누군가 있는데 내가 들어간다. 원래 누군가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경쟁해서 이겨버리겠다라고 할 때 들어갈 때를 침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침투법은 뭐냐면 원래 상권이 있어. 원래 A 점포에 상권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소비자를 경쟁을 하면서 이겨내겠다라고 할 때 들어갈 때 여기에 침투란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A 상권이 있는데 B 상권이 들어가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상권이 연결되어 있을까 떨어져 있을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게 침투니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권의 중첩을 인정한다는 말을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상권이 연속적이다. 이런 말을 쓰면 이건 시장 침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없고 우리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딱 이 정도까지예요. 시장 침투법은 언제 쓸 거냐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시장 침투법인데 상권의 중첩을 인정한다는 말을 머릿속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있는 곳에 들어가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 그러면서 경쟁을 해주겠지 라고 하면 상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C 상권이. 그러면 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중첩을 인정하면서 상권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걸 시장 침투법이라 그래요. 자, 분산시장 접근법은 전문 상품이네. 명품 얘기하는 거죠. 명품.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명품을 파는 점포는 모든 곳에 예를 들면 시장 침투법은 여기에 음식점 같은 거예요. 음식점은 모든 사람들이 음식은 먹어야 되니까 음식점이 다 여러 군데 겹쳐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음식점의 상권들은. 그런데 전문품 명품이죠. 모든 사람들이 명품을 다 원해? 원하긴 하지. 근데 돈이 있어야 되니까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이 명품점의 상권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명품점의 상권을 잡을 때는 어떤 곳을 잡아야 돼? 돈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겠지. 그 고급 주택 지역에만 명품점의 상권을 잡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모든 곳에 다 고르게 사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 산다 그랬어. 그러면 특정 수요 계층은 얘는 고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소득층을 얘기해. 얘들은 모든 곳에 골고루 사는 게 아니라 모여 있어 따로따로. 그러면 상권도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산시장 접근법을 쓸 때는 언제냐라고 얘기할 때 명품 같은 전문품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면 상권이 계속 연결되어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 그래서 상권이 불연속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상권이 불연속일 때 어떤 상권을 정하는 방법을 써야 되냐라고 할 때 분산시장 접근법을 쓴다. 여기에 고급 가구점 뭐 대표적으로 그냥 이런 거예요. 고급 가구점. 예를 들면 테이블 하나에 뭐 한 30만 원, 50만 원이면 사는데 뭐 이태리 뭐 이런 거 대리석 가져와 가지고 뭐 하나에 3천만 원 한대. 이런 거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지. 어찌되나 나는 그런 걸 원하는 특정 수요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지역에만 전문품종의 상권을 잡을 거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암기할 때 나는 80 맞을 거야 하면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라고 독침이 분산된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야 이런 거 뭐 암기 코드까지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자 단어만 딱 생각하면 돼요. 침투 나오면 있는 거에 들어가는 거잖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연속적이다, 연결되어 있다, 중첩이 있다 그러면 시장 침투법. 자 시험 문제 분산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 전문 품점을 대상으로 했을 때 특정 수요 계층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상권이 연속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내가 출제자라면 어떻게 낼 거냐라고 할 때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상권의 중첩을 인정하면서 상권이 연속적인 경우에 분산시장 접근법을 활용해서 상권을 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 이거. 이런 건 연결되지 않는 거야.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전문 품점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시장 침투법이 사용된다가 아니라 전문 품점은 명품점이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겠지라고 하면서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이런 걸 고민해봐야 나중에 시험이 나올 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상업용 부동산 부지선정은 얘는 최근에 2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건 무시해버리고. 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옳은 거라고 나왔는데, 자, 집심성이라고 나왔네요. 심이니까 어디? 중심, 도심에 있는 게 유리한 거죠. 근데 모여입지에 유리하다라고 하면 집재성이라고 나와야 되고, 선매품점이라고 나왔는데 선택하여 구매하는 거니까 비교한 다음에 선택하는 거죠. 보니까 근데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는데 아무리 비싸도 나는 사겠대. 이런 건 뭐? 명품, 전문 품점을 얘기하는 거죠. 전문 품점 얘기하는 거고. 3번에 보니까 자, 국부적으로 이렇게 국부 나왔어. 그럼 여기에 반드시 국부적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국부적 집중성이라고 나와야 되고. 4번에 보니까 분산, 흩어진다, 산재 같은 말이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점포? 자파점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산재성, 자파점. 5번에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 뭐다? 선매품점이라고, 선매품이라고 나와야죠. 자, 여기까지 우리. 자, 시장론 배웠고 쉬었다가 이제 정책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